서울의 밤하늘 아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스카이 라운지는 대한민국 1%의 권력자들을 위해 존재했다. 거대한 샹들리에서 쏟아지는 금빛 조명은 값비싼 보석을 착용한 여인들의 목에서, 그리고 성공한 남자들의 시계 위에서 부서지며 현란한 빛의 향연을 펼쳤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샴페인 향과 함께 은밀한 거래와 계산된 미소들이 떠다녔다. 바로 그 순간 라운지의 무거운 문이 열리고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피처럼 붉은 실크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들어섰다. 드레스는 그녀의 완벽한 몸매를 가감없이 드러냈고,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고 긴 생머리는 그녀가 걸을 때마다 매혹적으로 흔들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유롭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이내 곳곳에서 나지막한 탄성과 함께 그녀의 이름이 속삭여졌다. 이유진, 마이더스의 여왕 이유진이 돌아왔어. 이유진, 5년 전 혜성처럼 나타나 대한민국 M&A 시장을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인물. 그녀의 손을 거친 기업들은 모두 비상했고, 그녀의 반대편에 섰던 이들은 모두 몰락했다. 그러다 돌연 전성기의 정점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뉴욕으로 떠났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더 강하고 아름다워진 모습으로 이 전쟁터의 한복판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유진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을 즐기며 샴페인 잔을 들고 천천히 라운지를 가로질렀다. 그녀는 사냥을 시작한 암표범처럼 우아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이곳의 사업 파트너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한 사람, 그녀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트로피를 되찾으러 온 것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마침내 목표를 찾아냈다. 창가 쪽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 대한민국 IT 산업의 심장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총수 권지혁. 그는 5년 전과 다름없이 눈부시게 잘생겼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 그녀와 함께 있을 때에 그의 눈에는 야망과 뜨거운 열정이 불꽃처럼 타오르곤 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호수와 같았다. 주변의 아첨과 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진의 뇌리에서 과거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뜨거운 입술, 그의 품 안에서 느껴지던 심장소리 함께 밤을 새우며 세상을 정복할 계획을 세우던 그 치열했던 밤들. 그녀는 믿었다. 저 차가운 가면 아래 그녀가 알던 그 남자는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곧장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여왕은 자신의 먹잇감을 그렇게 단순하게 사냥하지 않는다. 그녀는 먼저 그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권지혁의 가장 큰 라이벌인 송 회장에게 다가가 특유의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송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안색이 좋아 보이시네요. 이게 누구야, 이유진 대표 아니신가 소문만 무성하더니 정말로 돌아왔군. 송 회장은 늙은 너구리처럼 웃으며 그녀를 맞았다. 유진은 그의 옆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그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시선은 권지혁을 향한 채였다. 요즘 시장이 꽤 재밌게 돌아가더군요. 특히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인공지능 신사업 말이에요. 아주 흥미로운 약점이 보이던데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송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유진은 미끼를 던진 것이다. 그녀가 권지혁을 흔들 수 있는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암시. 그것은 송 회장에게는 달콤한 유혹이었고 권지혁에게는 명백한 경고였다. 내가 돌아왔으니 긴장하는 게 좋을 거야. 아니나 다를까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던 권지혁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유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그의 테이블에 살짝 부딪혔다. 샴페인이 그의 값비싼 수트 소매에 조금 쏟아졌다. 어머, 죄송해요. 그녀는 놀란 척하며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그의 옷을 닦아주려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팔에 닿는 순간 그녀는 그에게서만 나던 5년 전과 똑같은 시더우드 향을 느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하지만 권지혁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그녀의 손길을 피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당황 혹은 그리움 같은 감정은 전혀 없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듯 무감정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유진 씨, 돌아왔다는 소식은 들었소. 이유진 씨. 그 차갑고 거리감 느껴지는 호칭에 유진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오랜만이네요, 지혁 씨. 당신은 여전히 멋지군요.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가장 매혹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가?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이 아닌 그녀의 어깨 너머를 향해 있었다. 마치 그녀라는 존재가 전혀 흥미롭지 않다는 듯이. 유진은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셔츠깃을 정리해주는 척하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가 오늘 뿌린 향수는 5년 전 그가 가장 좋아했던 바로 그 향수였다. 당신에게만 전하고 싶은 아주 개인적인 사업이 있는데 관심 있나요? 그것은 명백한 유혹이었다. 그녀는 그가 최소한 흔들리거나 혹은 분노라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다시 한번 그녀에게서 몸을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마치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을 대하듯 말했다. 사업 제안이라면 내 비서를 통해 정식으로 서류를 보내시오. 스케줄을 확인해보고 연락하지. 그것이 끝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옆에 있던 다른 임원에게 몸을 돌려 방금 전까지 하던 대화를 이어갔다. 그래서 아까 말한 2분기 실적 보고서는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무시했다. 마치 그녀가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거절당했다. 여왕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가 났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치욕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녀는 예상했다. 그가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비아냥거리거나 혹은 과거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그 어떤 격렬한 반응이라도 괜찮았다. 하지만 이런 뼛속까지 시린 완벽한 무관심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한 번도 계산해보지 못한 변수였다. 라운지를 빠져나오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가 있든 없든 그의 세상은 아무런 변화 없이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유진은 붉은 입술을 깨물었다. 패배감 대신 지독한 승부욕이 불타올랐다.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권지혁, 내가 모르는 5년 동안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든 상관없어. 나는 반드시 당신을 다시 느끼게 만들 거야. 후회하게 만들고 나에게 애원하게 만들고 말겠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여왕은 결코 패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파티에서 겪은 굴욕적인 무관심은 이유진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녀를 좌절시키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의 투지에 기름을 부었다. 여왕은 정면 공격이 막히면 성벽을 무너뜨릴 새로운 길을 찾는 존재였다. 그녀는 권지혁의 사적인 영역을 파고드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그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전장, 즉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그를 공략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이유진은 5년 동안 쌓아온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를 동원했다. 그녀는 넥스트 이노베이션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독일의 인공지능 로봇 기업 카이저 AI 인수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파티에서 만났던 송 회장에게 다시 접촉했다. 송 회장님, 카이저 AI 욕심나지 않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의 송림 모터스와 합병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텐데요. 헤어허, 이유진 대표는 못하는 말이 없어. 그 딜은 권지혁이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판이라 우리가 끼어들 틈이 없소. 태움이 없다면 만들면 되죠. 유진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제가 길을 열어드릴 테니 회장님께서는 멍석만 깔아주시면 됩니다. 대신 제가 카이저 AI 인수전의 총괄 자문역을 맡는다는 조건입니다. 송 회장은 잠시 고민했지만 마이더스의 여왕이라는 그녀의 명성을 믿어보기로 했다. 며칠 후 송림 모터스는 넥스트 이노베이션보다 훨씬 파격적인 조건으로
카이저 AI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이유진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권지혁은 순식간에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이유진은 그의 전략을 귀신같이 꿰뚫어 보고 있었고 한 발 앞서 그의 길을 차단했다. 그녀의 개입으로 인해 넥스트 이노베이션은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눈앞에서 놓칠 위기에 처했다. 결국 권지혁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이사회의 압박에 못 이겨 이유진에게 직접 연락했다. 적과의 동침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속림모터스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이번 인수전에 단독 자문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유진은 마침내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권지혁의 회사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심장부로 입성하게 된 것이다. 첫 공식 회의가 열리는 날 이유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전사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파티의 여왕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검은색 정장과 안경 너머의 지적인 눈빛은 그 누구도 그녀의 전문성을 의심할 수 없게 만들었다. 현재 넥스트 이노베이션이 제시한 인수 조건은 너무 안일합니다. 카이저 AI의 잠재적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녀는 회의실에 모인 수십 명의 임원들 앞에서 막힘없이 자신의 분석을 발표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고 그녀의 전략은 대담했다. 그녀는 권지혁이 얼마나 유능한 파트너를 잃었는지를 그의 온몸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었다. 권지혁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계속해보시오. 그의 목소리는 짧고 사무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어떤 도발에도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오직 돈을 주고 고용한 컨설턴트로만 대하고 있었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유진은 의도적으로 그와의 1대1 미팅을 만들었다. 그녀는 넥타이를 살짝 푼 채 피곤한 기색으로 앉아있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이런 적대적 인수합병 전략. 꼭 3년 전 파리에서 우리가 함께 했던 밤이 생각나네요. 그녀가 와인잔을 돌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우린 정복하는 일에는 언제나 재능이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과거의 추억을 들먹이는 명백한 도발이었다. 하지만 권지혁의 얼음장 같은 벽은 깨지지 않았다. 과거 얘기는 그만하지. 지금은 일하는 시간이니까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나 설명해 주시오. 그는 철저하게 공과 사를 구분했다. 유진은 끓어오르는 화를 간신히 참았다. 그녀는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권지혁의 개인 사무실에서 다시 회의가 열렸다. 유진이 카이저 AI의 내부 정보를 분석한 보고서를 설명하던 중이었다. 똑똑!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꽃다발이 아닌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화병 하나가 들려 있었다. 화병에는 이름 모를 들꽃 몇 송이와 함께 푸른 델피니움 한 송이가 고고하게 꽂혀 있었다. 회장님, 더 블룸에서 배달 왔습니다. 그 순간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권지혁의 얼음 같던 표정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보았다. 그의 눈빛이 그 소박한 꽃 한 송이를 향하는 순간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부드러운 빛으로 물들었다. 그것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회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 비서에게 손짓했다. 경기도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지. 그는 유진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끝내버렸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델피니움의 꽃잎을 손가락으로 스쳤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희미한 미소는 유진이 지난 5년 동안 그토록 다시 보고 싶어 했던, 그러나 결코 자신을 향하지는 않은 미소였다. 유진은 사무실 문 앞에 선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부와 명성, 아름다움, 그리고 그와 나눴던 치열했던 과거까지 동원해도 얻어내지 못했던 그의 감정. 그 모든 것을 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가 너무나도 쉽게 얻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이것은 단순한 꽃이 아니었다. 이것은 메시지이자 상징이었다.
그녀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의 등장이었다. 데오블룸, 그게 대체 뭐지? 누가 보낸 거지? 유진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적이 권지혁의 무관심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의 굳게 닫힌 심장 안에는 어쩌면 이미 다른 주인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눈빛에 지독한 질투와 함께 새로운 전의가 불타올랐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다.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이유진의 사전에는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그녀는 그날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자신의 비서에게 단 한 문장을 지시했다. 디오블룸 더 블룸이라는 것과 그곳의 대표인 한채원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 권지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결과는 반나절도 되지 않아 그녀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보고서의 내용은 간단했다. 더 블룸은 상업적인 대형 꽃집이 아닌 오직 VVIP 고객들의 예약만으로 운영되는 프라이빗 플라워 워크숍이었다. 그리고 대표인 한채원은 최근 플로리스트들 사이에서 가장 주목받는 시니의 아티스트였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 권지혁과의 관계를 서술한 부분에서 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권지혁 회장은 1년 전부터 더 블룸의 개인 고객이었으며 매주 정기적으로 한채원 대표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음. 업무적인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음. 유진은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의 예상보다 두 사람의 관계는 훨씬 더 깊고 개인적이었다. 권지혁이 자신에게 보였던 그 찰나의 부드러운 눈빛은 단순한 고객이 플로리스트에게 보내는 호의가 아니었던 것이다. 한채원? 유진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이제 적의 이름과 얼굴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전략을 수정해야만 했다. 권지혁의 닫힌 성문을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성벽을 에워싸고 있는 저 한채원이라는 이름의 낯선 꽃부터 짓밟아 버려야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질투라는 이름의 가장 원초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녀가 성공시킨 카이저 AI의 인수발표 기자회견이 며칠 뒤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 중요한 행사의 공간 전체를 장식하는 플라워 디렉터로 바로 한채원이 선정되었다. 행사 당일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행사장에 도착했다. 행사장 중앙에는 한채원의 작품인 거대한 플라워 인스톨레이션이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수백 송이의 흰색 카라와 푸른 델피니움이 어우러져 마치 꿈속의 숲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예술적이고 고고하며 상업적인 그 어떤 장식보다도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유진은 그 작품을 보며 속으로 코웃음 쳤다. 고상한 척하기는. 그녀는 행사장 세팅을 점검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작품 근처로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비서와 대화를 나누는 척하며 들고 있던 진한 에스프레소 잔을 실수로 놓쳤다. 촤! 검붉은 커피가 순백의 카라 꽃잎 위로 그대로 쏟아졌다.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중앙 부분이 추악한 얼룩으로 뒤덮였다. 에어머나. 유진은 놀란 척 비명을 질렀다. 그 소란의 작품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던 한채원이 달려왔다. 자신의 작품이 망가진 것을 본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조회송해요, 한채원 씨. 유진이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잠시 발을 헛디뎌서 정말 어쩌죠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국내 최고의 플라워 샵에 연락해서 이 자리에 어울리는 더 크고 화려한 작품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위로를 가장한 모욕이었다. 당신의 작품은 이 행사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은근한 깎아내림이었다. 한채원은 망가진 자신의 작품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슬펐지만 결코 꺾이지 않았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진 대표님. 하지만 제 작품은 다른 화려한 것으로 교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꽃들은 저마다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요. 그때 권지혁이 행사장에 도착했다. 그는 엉망이 된 중앙 장식과 슬픔에 잠긴 채 서 있는 한채원의 모습을 즉시 발견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유진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곧장 한채원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당신 잘못 아니야. 저거 없어도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는 충격으로 차가워진 그녀의 손을 잠시 감싸 쥐었다가 자신의 비서를 불러 조용히 그녀를 행사장 밖으로 에스코트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유진을 돌아보거나 그녀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완벽한 무시. 그것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 유진의 자존심을 아프게 찔렀다. 유진은 그날 밤 인수 성공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팀 회식을 주최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채원도 행사 담당자 자격으로 초대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에서 유진은 대화를 주도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권지혁과 자신만이 아는 과거의 추억들을 꺼내놓았다. 지혁 씨 밀라노에서 진행했던 그 딜 기억나요? 당신 거기 레스토랑의 오소부코를 정말 좋아했잖아요. 우리 그때 거의 매일 밤을 새우면서. 그녀는 한채원에게 보란듯이 자신들이 얼마나 깊고 치열한 역사를 공유했는지를 과시했다. 하지만 권지혁은 그저 기억나지 않아, 그랬나 와 같은 단답형의 대답으로 일관할 뿐 그녀의 추억놀이에 어울려주지 않았다.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질 무렵 한채원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녀는 더 이상 이 불편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채원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 대화에 전혀 반응이 없던 권지혁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유진이 하던 말을 중간에 끊어버리고 그녀를 따라 나갔다. 유진은 와인잔을 든 채 레스토랑 통유리창 너머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레스토랑 밖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서 있는 한채원의 어깨 위로 권지혁이 자신의 값비싼 코트를 벗어 부드럽게 덮어주는 것이 보였다.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추억 과시보다도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도 더 진실되고 다정해 보이는 그 모습에 유진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모든 전략이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었다. 그녀가 한채원을 공격할수록 권지혁은 더욱더 그녀의 보호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이 주최한 화려한 저녁 식사 자리의 상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성공의 결과물들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독한 패배감과 고독감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질투라는 감정은 이제 절망이라는 이름의 도구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유진의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원하는 것을 놓쳐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손짓하면 세상은 움직였고 그녀가 미소 지으면 남자들은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권지혁 그는 달랐다. 그녀의 모든 유혹과 도발은 그의 얼음장 같은 무관심 앞에서 힘없이 부서져 내렸다. 그녀가 한채원을 향한 질투심으로 그를 자극할수록 그는 오히려 더 단단한 방패가 되어 그 여자를 감쌌다. 절망감. 이유진이라는 이름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그 단어가 끈적한 늪처럼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가 자신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야만 했다. 그가 가진 왕국을 통째로 흔들어서라도 그가 무릎 꿇고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게 만들어야 했다. 바로 그때 구세주인지 악마인지 모를 손길이 그녀에게 뻗어왔다. 송 회장이었다. 그 늙은 너구리는 유진의 실패와 좌절을 멀리서 즐겁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비밀리에 초대했다. 이유진 대표 표정이 영 좋지 않군. 권지혁 그놈한테 제대로 한 방 먹은 모양이야. 송 회장이 최고급 보이차를 따르며 비웃듯 말했다. 용건만 말씀하시죠. 유진은 차갑게 받아쳤다. 성격하고는. 송 회장은 껄껄 웃었다. 좋아 본론으로 들어가지. 이 대표는 권지혁을 원하고 나는 넥스트 이노베이션을 원하지. 우리의 목표는 다르지만 적은 같아. 어때 우리 손을 잡는 게. 그것은 위험한 제안이었다. 유진은 송 회장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알았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을 위인이었다. 내가 왜 당신과 손을 잡아야 하죠? 권지혁의 가장 큰 약점이 누군지 아나. 송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속삭였다. 바로 당신 이유진이야. 당신은 그놈의 모든 전략과 생각을 꿰뚫고 있지. 당신이 내게 날개를 달아준다면 나는 당신이 그놈을 가질 수 있도록 판을 짜주겠소.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거대한 위기를 만들고 그 해결책의 열쇠를 당신 손에 쥐어주는 거지. 영웅처럼 나타나 그를 구원해. 그럼 그 오만한 놈도 당신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겠어. 유진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것은 지독하게 달콤한 유혹이었다. 그녀의 이성은 이 제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었지만 질투와 욕망에 사로잡힌 그녀의 감정은 이미 다른 답을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망설이던 그 주말 그녀는 우연히 혹은 필연적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다시 목격하게 되었다. 한적한 공원 한 채원이 주최한 소규모 자선 바자회에서였다. 권지혁은 CEO의 모습이 아닌 평범한 남자처럼 편안한 옷차림으로 그녀의 곁에서 짐을 나르고 아이들에게 솜사탕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한채원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평화롭고 따뜻한 풍경이 유진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박혔다. 저 자리는 원래 자신의 자리여야만 했다.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이 끊어졌다. 유진은 그 길로 송 회장에게 다시 연락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권지혁을 완전히 파멸시켜서는 안 돼요. 그가 나에게 의지하게 만들 뿐 그의 왕국은 내가 가질 거니까. 두 마리의 여우와 너구리가 손을 잡았다. 위험한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동원해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카이저 AI, 인수 후 통합 과정에 있던 공급망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었다. 그녀는 송 회장의 자금력을 이용해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작은 해외 업체 몇 군데를 비밀리에 사들였다. 그리고 그녀는 공격을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교향곡을 지휘하듯 치밀하고 정교하게 위기를 조작했다. 그녀가 사들인 부품 업체들은 갑자기 납품을 지연시키거나 불량이 섞인 부품을 보내기 시작했다. 아주 사소하고 우연처럼 보이는 실수들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실수들이 모여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거대한 생산 라인 전체를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녀는 월스트리트의 저널리스트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흘렸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신기술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아주 그럴싸한 루머였다.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해외 투자자들이 동요했고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던 파트너사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권지혁과 그의 팀은 갑자기 터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지만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마치 불운한 사고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권지혁은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그 배후에 한때 자신의 심장이었던 이유진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이유진은 태블릿 PC로 곤두박질치는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주가 그래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싸늘한 만족감과 함께 아주 미세한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한때 그와 함께 만들었던 꿈의 성을 이제 그녀가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고 있었다. 따르릉. 송 회장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이 대표 역시 대단하군. 1단계는 완벽한 성공이야. 이제 권지혁 그놈도 슬슬 패닉 상태에 빠졌을걸. 2단계를 시작할 준비는 되었나? 유진은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만들어내는 불빛이 마치 자신이 조종하는 거대한 체스판처럼 보였다. 그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물론이죠,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제 여왕이 직접 나설 차례니까요. 혼돈. 그것이 현재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상황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단어였다.
생산 라인은 멈췄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투자자들은 등을 돌리고 있었다. 권지혁은 수십 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는 비상 상황실에서 며칠째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의 날카롭던 턱선은 수염으로 거칠어졌고 완벽하게 다려져 있던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만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이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적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유령처럼 적은 그의 제국의 가장 약한 부분만을 정확하게 공격하고 사라졌다. 바로 그때 그의 비서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이유진 대표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 뵙고 싶으시다고. 권지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하필 이 타이밍에 이 혼돈의 한복판에 나타난 것이다. 잠시 후 이유진이 상황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걱정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지혁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뉴스 보고 너무 놀랐어요. 당신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줄은.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염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숨길 수 없는 만족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위선을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용건이 뭐지, 이유진 씨? 보다시피 지금은 한가하게 담소를 나눌 상황이 아니라서 도와주러 왔어요. 유진이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켜서 그의 앞에 내밀었다. 화면에는 현재 넥스트 이노베이션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과 그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이 사태를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 모든 것을 준비해온 것이다. 공급망 문제는 제가 가진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24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어요. 월스트리트의 루머는 제가 직접 나서서 당신 회사의 기술력에 대해 보증하면 잠재울 수 있고요. 투자자들은 제가 설득하죠. 저 이유진의 이름을 걸고.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녀는 현재 권지혁이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었다. 권지혁은 그녀가 내민 태블릿 PC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거나 무심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감과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조건이 뭐지? 그가 물었다. 조건, 유진이 웃었다. 내 조건은 언제나 하나뿐이었잖아요, 지혁 씨. 그녀는 그의 책상 위로 몸을 기울여 그의 넥타이를 부드럽게 잡아당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고 뱀처럼 유혹적이었다. 나에게 돌아와요. 당신 옆자리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안주인 자리, 원래 내 것이었던 그 자리를 돌려줘요. 그럼 이 모든 지옥을 끝내줄게요.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가 설계한 완벽한 함정의 마지막 단계였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뒤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의 몸과 마음을 모두 차지하는 것. 권지혁은 그녀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을 유진은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하며 그의 입술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마음. 권지혁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건 5년 전 네가 내 심장을 짓밟고 뉴욕으로 떠나던 그날 이미 죽었어. 유진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그럼 한채원은요?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 여자한테는 그렇게 다정했잖아요. 그 여자가 바로 당신이 나를 거부하는 이유 아니었나요? 권지혁의 얼굴에 처음으로 지독한 고통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공허했다. 한채원, 그 여자는 5년 전 나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죽은 내 친구 한지석의 동생이야. 유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한지석. 그녀도 아는 이름이었다. 권지혁의 유일한 친구이자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공동 창업자. 5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남자. 그날 원래 운전대를 잡기로 했던 건 나였어. 하지만 내가 너와의 약속 때문에 급하게 자리를 뜨는 바람에 지석이가 대신 운전을 했지. 그리고
사고가 났어. 나는 살았고 그 녀석은 죽었지.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메마르고 갈라져 있었다. 나는 그 아이 채원양을 볼 때마다 지석이에게 진 빚을 생각해. 그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그 아이의 오빠에게서 빼앗아간 행복을 떠올리지. 내가 그 아이 곁에 있는 건 사랑 때문이 아니야.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지독한 죄책감 때문이야. 진실. 그녀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그러나 결코 알지 말았어야 했던 진실이 비수처럼 날아와 이유진의 심장 한복판에 박혔다. 그녀가 질투했던 모든 순간들, 그가 한채원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다정함,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짊어진 죽음보다 무거운 삶의 무게이자 영원히 계속될 속죄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은 무엇을 한 것인가? 그녀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남자를 나락으로 밀어넣으려 했다. 그의 유일한 속죄의 대상마저 빼앗고 그의 상처를 헤집고 그의 영혼을 파괴하려 했던 것이다. 유진은 비틀거리며 그에게서 물러났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아래에 감춰져 있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그녀가 설계했다고 믿었던 이 완벽한 게임은 처음부터 그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한 잔인한 연극이었을 뿐이었다. 아, 그녀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그 손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권지혁의 사무실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온 이유진은 길을 잃은 아이처럼 서울의 밤거리를 헤맸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권지혁의 공허한 눈빛과 그가 내뱉었던 잔인한 진실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 그녀가 그토록 질투하고 파괴하려 했던 그의 세상은 사실 거대한 비극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유리성이었던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가. 그녀는 그의 상처를 보듬기는커녕 그 위에 소금을 뿌리고 칼로 난도질했다. 그의 마지막 남은 속죄의 기회마저 빼앗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화려한 전리품이자 가장 고독한 감옥인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거대한 통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고 혐오스러웠다. 성공과 아름다움으로 치장했지만 그 속은 추악한 욕심으로 가득 찬 괴물. 그녀는 욕실로 달려가 몇 번이고 구역질을 해댔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송 회장이었다. 이 대표네 이럴 줄 알았어. 역시 마이더스의 여왕이야. 수화기 너머로 송 회장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금 보고받았소. 권지혁 그놈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서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다고 하더군.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한 방을 날릴 차례야. 내일 아침 내가 준비해둔 자금으로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주식을 대량 매수해서 적대적 M&A를 공식 선언할 걸세. 그놈이 평생을 바친 회사가 내 손에 넘어오는 꼴을 보게 될 거야. 아주 볼만하겠지. 크하하. 송 회장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유진의 귀를 파고들었다. 유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은 이 늙은 너구리의 손에 노란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것을. 송 회장의 목표는 단순히 넥스트 이노베이션을 흔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권지혁이라는 한 남자를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완전히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우리의 계약은 권지혁이 저에게 의지하게 만드는 것까지였습니다. 회사를 통째로 삼키겠다는 얘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이 대표 아직도 순진한 소리를 하는군. 송 회장이 비웃었다. 전쟁터에 나왔으면 적의 숨통을 끊어야지. 나는 권지혁 그놈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걸세. 당신이 그놈의 마음을 빼앗는 것처럼 말이야. 당신 덕분에 아주 일이 쉬워졌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뚝. 전화가 끊겼다. 유진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스위치를 눌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권지혁. 5년의 세월 동안 지독한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를 학대하며 살아온 남자. 이제 그녀 때문에 그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회사마저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안두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 이기심과 야망의 잿더미 아래에 묻혀있던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를 향한 미련이나 집착이 아니었다. 한때 미치도록 사랑했던 한 남자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었다. 그녀는 무너진 여왕의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섰다.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공허함과 죄책감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에 이전과는 다른 차갑고 비장한 결의가 서렸다. 이제부터의 싸움은 그를 되찾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갚기 위한 처절한 속죄의 전쟁이었다. 이유진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마이더스의 여왕이 이번에는 파괴가 아닌 창조를 위해, 복수가 아닌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송 회장의 뒤를 캤다. 그녀는 그와 협력하는 동안 그의 모든 계획과 자금줄을 파악해두었다. 그녀는 송 회장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정리해 익명으로 금융감독원과 언론사에 제보했다. 동시에 그녀는 넥스트 이노베이션을 구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이 흔들었던 해외 부품 공급 업체들에게 다시 연락했다. 이번에는 송 회장이 아닌 그녀 자신의 이름으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설득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넥스트 이노베이션과의 계약을 즉시 정상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또한 월스트리트에 퍼졌던 루머를 잠재우기 위해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총동원해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기술력은 견고하다는 내용의 긍정적인 분석 리포트를 유포시켰다. 이 모든 일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그녀는 권지혁이나 그의 팀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제3의 인물을 내세우거나 익명의 이메일을 이용했다. 혼돈에 빠져있던 넥스트 이노베이션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갑자기 납품을 중단했던 해외 업체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부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회사를 공격하던 부정적인 기사들이 잦아들고 오히려 회사를 옹호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적대적 M&A를 선언하려던 송 회장의 송림모터스가 갑작스러운 검찰의 압수수색과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모든 계획이 중단되었다. 권지혁은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행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마치 신의 개입처럼 자신의 회사를 구원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유진. 하지만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에게 그토록 잔인한 진실을 들었던 그녀가, 자신을 증오해야 마땅한 그녀가 왜 자신을 돕는 것일까? 무슨 꿍꿍이일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죄책감이나 공허함이 아닌 다른 감정이 피어났다. 그것은 아주 희미한 호기심과 어쩌면 희망이라는 이름의 감정이었다. 같은 시각 이유진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녀는 지쳐 있었지만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송 회장의 공격을 막아냈고 넥스트 이노베이션에 급한 불을 껐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5년 전 그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위로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되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하는 이 모든 일은 단지 그에 대한 미안함과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자신만의 속죄일 뿐이었다. 여왕은 무너졌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한때 자신이 경멸했던 사랑이라는 감정의 무게를 깨달은 한 여자가 고통스럽게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이유진은 자신이 시작한 불을 끄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태우고 있었다. 송 회장의 1차 공격을 막아냈지만 그녀는 그가 코너에 몰린 쥐처럼 더욱더 위험한 발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권지혁의 완전한 안전을 위해서는 송 회장이라는 독사의 머리를 완전히 잘라내야만 했다. 그녀는 마지막 한 수를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이 송 회장과 공모하며 나눴던 모든 대화의 녹음 파일, 그가 넥스트 이노베이션을 공격하기 위해 자금을 동원했던 모든 불법적인 경로, 그리고 그가 숨겨두었던 비자금 장부까지 모든 증거를 하나의 파일로 엮었다. 그것은 송 회장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완벽한 사형 선고문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자료를 암호화된 USB에 담아 퀵 서비스를 통해 권지혁에게 보냈다. 발신인은 없었다. 그저 과거에 대한 선물, 잘 사용하길 이라는 짧은 메시지가 적힌 카드 한 장만이 동봉되어 있었다. USB를 받아든 권지혁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고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의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풀리는 순간이었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을 공격한 적의 정체, 그리고 그 공격을 막아낸 보이지 않는 수호 천사의 정체. 그 모든 것이 바로 이유진이었다.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것도 그녀였고 자신을 구원한 것 또한 그녀였다. 그녀의 지독한 증오와 그보다 더 깊은 후회와 속죄. 권지혁은 이제 그녀의 모든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복잡하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분노도 연민도 사랑도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선 한 인간에 대한 깊고 아픈 이해였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유진이 보내온 칼을 들고 적의 심장부로 향했다. 그는 송 회장을 그의 사무실에서 독대했다. 이게 다 무슨... 송 회장은 권지혁이 내민 증거들을 보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권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송 회장은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그의 제국은 무너졌고 그의 남은 인생은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될 터였다. 권지혁이 송 회장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고 있을 때 이유진은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5년 만에 돌아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이 도시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했던 펜트하우스를 처분했고 모든 계약을 해지했으며 파리로 가는 편도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떠나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곳을 들렀다. 한채원의 플라워 워크숍 더 블룸이었다. 그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근처의 다른 꽃집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흰색 백합 화분을 주문했다. 순결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의 의미를 담은 꽃이었다. 그녀는 당신의 오빠와 당신의 평화를 위해 라는 익명의 카드를 써서 화분과 함께 가게 앞으로 배달시켰다. 그것이 그녀가 한채원과 그리고 이 지독했던 과거에 바치는 마지막 사죄였다. 모든 것을 마친 권지혁은 미친 듯이 이유진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그녀의 펜트하우스는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휴대폰은 없는 번호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나타났을 때처럼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후였다. 그때 그의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한채원 씨의 가게 앞으로 익명의 기증자가 보낸 거대한 백합 화분이 배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권지혁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정말로 영원히 떠났다는 것을. 같은 시각 다른 공간. 권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서서 텅 빈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유진이 보낸 짧은 메시지가 적힌 카드가 들려 있었다. 그의 회사는 살아남았고 그의 명예는 지켜졌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마치 중요한 조각 하나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처럼 공허했다. 5년간 그를 짓눌렀던 죄책감의 무게는 조금 가벼워졌지만 이제 그 자리에는 이유진이라는 이름의 아프고 시린 그리움이 새로이 자리 잡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것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자신을 구원한 것 또한 잊을 수 없었다. 그렇게 그의 시간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같은 하늘 아래 인천국제공항. 이유진은 작은 캐리어 하나만을 끈 채 출국 게이트를 향해 걷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하던 붉은 드레스 차림이 아니었다. 흰 셔츠에 청바지 화장기 없는 얼굴. 마이더스의 여왕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더 자유롭고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떠나온 도시의 불빛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후회나 미련이 아닌 조용하고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그를 파멸시키려 했고 또한 그를 구원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올가매던 지독한 집착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새로운 삶, 아무도 그녀를 모르는 곳에서의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향해 묵묵히 걸어나갔다.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서울 마포구의 후미진 골목길, 빛나는 세차장이라는 낡은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곳은 최신식 자동 세차 설비는커녕 낡은 호스와 거친 솔로차를 닦는 수동 세차장이었다. 김민주는 이곳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다. 22살의 그는 또래들보다 말이 없고 소심해 보였다. 그의 어깨는 늘 움츠러들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낡은 작업복처럼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세차장 안에서 늘 무시당하는 존재였다. 사장은 민준을 보면 걸핏하면 야 민준 똑바로 안 해. 손님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라며 소리쳤고 동료들은 그에게 가장 힘들고 더러운 일을 떠넘기거나 시시때때로 그의 서툰 모습을 비웃었다. 야 민준아, 너 그러다 평생 여기 세차장에서 물이나 뿌리다 늙어 죽는다. 동료들의 조롱 섞인 말은 매일같이 그의 귀에 박혔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는 반항할 줄 몰랐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 불평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낼 뿐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겉모습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뜨거운 열정이 숨어 있었다. 그는 차를 사랑했다. 특히 고급스러운 곡선과 강력한 엔진 소리를 가진 슈퍼카들을 동경했다. 그는 세차장 한 구석에 숨어 인터넷에서 자동차 관련 기사와 영상을 찾아보곤 했다. 수입차 전문 잡지를 닳도록 읽었고 유명 디테일러들의 작업 영상을 보며 혼자서 기술을 익혔다. 그는 손님들이 맡기고 간 낡은 차들의 흠집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상상했다. 민준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예술이자 자유의 상징이었다. 그는 언젠가 자신도 꿈에 그리던 슈퍼카를 직접 만지고 완벽하게 복원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을 꿈꾸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그의 손에는 늘 거친 세차 솔과 비누 거품만이 쥐어져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이 낡은 세차장을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휩싸이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세차장 건너편 아파트 옥상에 걸려있는 낡은 자동차 광고판을 올려다보았다. 광고판 속에는 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시원하게 질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 차를 보며 언젠가 자신도 저렇게 멋진 차를 타고 세상 밖으로 달려나가리라 다짐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세차장에는 손님이 뜸했다. 민주는 주차장 한 구석에 낡은 의자를 끌어다 앉아 빗방울이 차체 위로 떨어지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낡은 세차장 입구로 검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낮은 차체 날렵한 디자인, 그리고 은은하게 빛나는 검은색 도장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듯했다. 그 차는 한눈에 봐도 억소리 나는 슈퍼카였다. 민주는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 꿈에서나 그리던 차였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훤칠한 남성으로 최고급 수트 차림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도도했지만 그에게서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는 듯한 여유가 느껴졌다. 그는 바로 JK그룹의 젊은 회장 이태호였다. 이태호는 최근 몇 년 사이 IT 산업과 부동산 투자로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 대한민국 재계에 떠오르는 신성이었다. 그는 자신의 슈퍼카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아끼는 것으로 유명했다. 태호는 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체를 꼼꼼히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함께 미간의 주름이 깊어졌다. 민주는 태호의 시선이 차체의 한 부분에 고정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태호에게 다가갔다. 태호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손가락 2마디 정도의 날카로운 스크래치가 선명하게 나 있었다. 광택이 벗겨지고 깊숙이 파인 듯한 상처였다. 민주는 그 스크래치를 보는 순간 자신의 심장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다. 마치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난 것처럼 세차장 사장과 동료들이 황급히 달려왔다. 사장은 태호의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조아리며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차가 어디에 긁힌 겁니까? 저희가 바로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태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상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복구하기 힘들 겁니다. 이 차는 한정판 모델이라 부품도 구하기 어렵고 도장도 특수해서 아무나 손댈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요한 계약까지 망치게 생겼습니다. 이 스크래치는 누가 낸 겁니까? 태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사장은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동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사실 그 스크래치는 사장이 세차장으로 차를 옮기다 실수로 기둥에 긁은 것이었다. 수리가 어렵다뇨? 저희가 아는 최고의 전문가에게 맡기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사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애원했다. 태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 차를 완벽하게 복원해 놓지 못하면 나는 당신 세차장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태호의 말에는 협박과 함께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 순간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그는 용기를 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이 차를 완벽하게 복원해 놓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사장은 민준의 말에 경악했다. 야, 민준아,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회장님 차에 감히 네가 손을 대겠다고. 사장은 민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동료들은 민준을 비웃었다. 야, 김민준이 드디어 미쳤나 봐. 주제 파악 좀 해라. 태호는 민준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그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은 작업복 움츠러든 어깨, 그리고 소심해 보이는 얼굴. 그 어디에서도 슈퍼카를 복원할 만한 전문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태호는 민준을 비웃으려는 듯 입꼬리를 올렸지만 민준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단호함을 발견했다. 그 눈빛은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뜨거웠다. 이봐, 꼬마. 네가 감히 내 채 손을 대겠다고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알고 하는 소리야. 태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깔렸다. 압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이 차를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민주는 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태호는 민준의 눈빛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 듯했다. 그는 민준의 눈에서 평소 자신이 보았던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묘한 열정과 자신감을 발견했다. 태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한번 해봐. 하지만 만약 내 채 흠집 하나라도 더 나면 그때는 각오해야 할 거야. 태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는 민준에게 기회를 주었다. 사장은 태호의 결정에 경악했다. 동료들은 민준을 비웃으며 수군거렸다. 봐라, 김민준이 드디어 회장님 차까지 망가뜨리겠네. 민준은 그들의 비웃음을 무시한 채 슈퍼카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이제 거친 솔 대신 섬세한 도구들이 쥐어져 있었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직 이 차를 완벽하게 복원하겠다는 결심만이 가득했다. 그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지금 그의 눈앞에 있었다. 이태호 회장의 승낙은 김민준에게 꿈만 같은 기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사장의 비아냥거림과 동료들의 비웃음 속에서 민준은 검은색 슈퍼카 앞에 홀로 섰다. 차체에 선명하게 박힌 스크래치는 마치 그의 초라한 현실을 조롱하는 듯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차분하게 스크래치를 살폈다. 스크래치는 생각보다 깊고 날카로웠다. 일반적인 광택 작업으로는 어림도 없는 수준이었다. 도장면 깊숙이 침투하여 차체의 재질까지 손상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사장은 민준의 뒤에 서서 계속해서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야, 민준아, 괜히 나섰다가 차 망가뜨리면 어쩌려고 그래. 그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회장님이 노발대발하시면 우리 세차장 문 닫아야 해. 동료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을 비웃음 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민준은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스크래치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스크래치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그의 뇌리에는 그동안 수없이 보아왔던 디테일링 전문가들의 영상과 책 속 지식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스크래치를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다고 직감했다. 그의 손은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가장 먼저 스크래치 주변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건조시켰다. 그리고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흠집들까지 찾아내기 위해 특수 조명을 비췄다. 사장과 동료들은 그런 민준의 모습이 우습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뭘 저렇게 유난이야. 어차피 못 고칠 텐데. 민준은 그들의 말에 개의치 않았다. 그는 스크래치 복원에 필요한 도구들을 꺼냈다. 미세한 연마 패드 여러 종류의 컴파운드, 그리고 극세사 타월. 모두 그동안 그가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조금씩 모아온 개인 장비들이었다. 그는 사장에게 잠시 자리를 비워주세요. 저 혼자 집중해야 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사장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이 민준에게 공간을 내주었다. 민준은 스크래치 복원 작업에 몰두했다. 그의 손길은 놀랍도록 섬세하고 정교했다. 그는 먼저 가장 거친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깊은 스크래치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듬었다. 그리고 점차 고운 컴파운드로 바꾸어가며 도장면을 조심스럽게 연마했다. 그의 눈은 스크래치에 바싹 붙어 있었고 그의 손은 스크래치의 깊이와 넓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듯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루는 듯한 그의 집중력은 경이로울 정도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준의 임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의 팔과 어깨는 쑤시고 아팠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완벽한 복원이라는 목표만이 가득했다. 그는 빛을 이리저리 비춰가며 미세한 흠집 하나까지 찾아내 복원했다. 때로는 숨을 멈추고 집중했고, 때로는 아주 작은 도구를 사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다듬었다. 그에게는 이 작업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기술과 열정을 쏟아붓는 예술 행위였다. 밤이 깊어지고 세차장은 고요함 속에 잠겼다. 민준은 홀로 낡은 세차장 안에 남아 작업에 몰두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만이 그의 귀에 닿았다. 그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밥 한 술 뜨지 않은 채 작업에 매달렸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슈퍼카의 차체에 자신의 모든 혼을 불어넣는 듯했다. 새벽 2시. 민준의 작업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도장면을 매끄럽게 다듬었다. 그리고 극세사 타월로
표면을 부드럽게 닦아냈다. 그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마침내 모든 작업이 끝났다. 그는 조용히 조명등을 켜고 스크래치가 있던 자리를 비춰보았다. 그곳에는 어떤 스크래치도 남아있지 않았다. 완벽하게 복원된 도장면은 거울처럼 빛났고 주변의 모든 것을 반사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민주는 자신의 작업 결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차체에 기대어 앉았다.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희열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는 해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일을 해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이태호 회장의 검은색 슈퍼카는 낡은 세차장 안에서 눈부신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완벽하게 복원된 차체는 마치 새 생명을 얻은 듯 아름다웠다. 민주는 차의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운전석에 앉았다. 그의 손이 핸들을 잡자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는 엔진 시동을 걸었다. 웅장한 엔진 소리가 낡은 세차장 안을 가득 채웠다. 민주는 눈을 감고 잠시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그에게 자유와 꿈을 속삭이는 듯했다. 아침 햇살이 세차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을 때 이태호 회장이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세차장에 도착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 서려 있었다. 사장과 동료들은 긴장하여 이태호 회장을 맞이했다. 사장은 민준의 작업을 보지 못했기에 불안감에 식은땀을 흘렸다. 이태호 회장은 자신의 차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비서가 차체를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이태호 회장의 시선은 스크래치가 있던 자리로 향했다. 민준은 긴장하여 이태호 회장의 표정을 살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이태호 회장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표정 대신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스크래치가 있던 자리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아무런 흔적도 느껴지지 않았다. 완벽했다. 이태호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민준을 돌아보았다. 민준은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태호 회장은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가 다가올수록 민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사장과 동료들은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이태호 회장은 민준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렸다. 그의 눈빛은 민준을 향했지만 그 안에는 존경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미가 담겨 있었다. 완벽하군. 이태호 회장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탄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이런 상처를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었지? 당신은 도대체 누구지? 민준은 이태호 회장의 칭찬에 감격했다. 그는 자신이 꿈꾸던 순간이 현실이 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사장과 동료들은 이태호 회장의 반응에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무시했던 민준의 진짜 실력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질투심이 드리워졌다. 이태호 회장은 잠시 민준을 응시하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키케이스 하나를 꺼냈다. 케이스는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반짝이는 자동차 키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는 키케이스를 민준에게 건넸다. 이것은 당신의 노력과 실력에 대한 나의 보답입니다. 이태호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이 키는 강남 논현동에 있는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의 키입니다. 오늘부터 그곳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곳은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는 슈퍼카들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그곳의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민준은 키 케이스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은 떨렸다.
강남 논현동의 고급 게러지라니. 그가 평생 꿈꾸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태호 회장의 말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멸시와 조롱 속에서 묵묵히 키워왔던 그의 열정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이태호 회장의 파격적인 제안에 김민주는 손에 쥐어진 키케이스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강남 논현동의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의 키라니. 그가 꿈에서나 그리던 장소였다. 낡은 세차장 안 묵묵히 지켜보던 사장과 동료들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이 무시하고 비웃던 꼬마 민준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회를 잡는 것을 목격했다. 회장님, 이게 무슨...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님을 믿고 싶었다. 이태호 회장은 민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차분하게 말했다. 농담이 아닙니다, 김민준 씨. 당신은 내 차를 완벽하게 복원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라면 그 어떤 슈퍼카도 당신 손에서는 새 생명을 얻을 겁니다. 나는 당신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사장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이태호 회장에게 달려왔다. 회장님 잠시만요. 이 아이는 그저 평범한 세차장 직원일 뿐입니다. 회장님께서 뭔가 착각하신 겁니다. 저희 세차장에 더 뛰어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사장은 민준을 시기하며 애써 그의 능력을 깎아내리려 했다. 이태호 회장은 사장을 차갑게 응시했다. 당신 세차장의 전문가들이 이 스크래치를 복원할 수 있었다면 애초에 이 차를 당신에게 맡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눈을 믿습니다. 당신의 말을 믿는 것보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논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동료들은 민준을 질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매일같이 무시하고 조롱하던 민준이 단 한 번의 기회로 자신들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성공의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함께 비참함이 드리워졌다. 이태호 회장은 민준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내일 아침 이 주소로 찾아오십시오. 게러지 책임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준은 명함과 키케이스를 꽉 쥐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이태호 회장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강한 믿음을 읽었다. 그는 자신이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이태호 회장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태호 회장은 민준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려 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차에 올라타 조용히 세차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차가 사라진 후에도 낡은 세차장 안에는 이태호 회장의 말이 남긴 거대한 여운이 감돌았다. 사장은 민준에게 달려와 그의 멱살을 잡았다. 야, 김민준, 네가 뭔데 회장님 차에 손을 대서 이 모양을 만들어. 너 때문에 우리 세차장 망하게 생겼어. 사장은 불안감에 민준에게 모든 화풀이를 했다. 민준은 사장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단호했다. 사장님,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회장님의 차는 완벽하게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곳을 떠날 겁니다. 민준은 낡은 작업복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짐을 챙겼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낡은 세차장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밤잠을 설쳤다.
그의 손에는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의 키와 이태호 회장의 명함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밤새도록 강남 논현동의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를 검색했다. 인터넷에는 그곳이 국내 최고의 슈퍼카 전문 게러지라는 정보가 가득했다. 최고급 시설, 최신 장비, 그리고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디테일러들이 근무하는 곳이라고 했다. 민주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곳에서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가장 깔끔한 옷을 차려입고 강남 논현동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기대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화려한 빌딩 숲 사이를 헤치고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의 입구에 도착했다. 검은색 대리석 건물은 웅장했고 거대한 유리문 너머로는 눈부신 슈퍼카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민주는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게러지 내부는 마치 미술관 같았다. 은은한 조명 아래 매끄러운 차체를 뽐내는 슈퍼카들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저마다의 색깔과 디자인을 가진 차들은 마치 살아있는 예술작품 같았다. 민주는 꿈에 그리던 슈퍼카들을 눈앞에서 직접 보는 것에 감격했다. 그의 손은 저절로 차체로 향했지만 그는 차마 만질 수 없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신성하게 느껴졌다. 그때 한 중년의 남성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는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 있었다. 김민준 씨 맞으시죠? 이태호 회장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저는 이곳의 매니저 박선우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김민준 씨. 박선우 매니저는 민준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민준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민준은 박 매니저의 친절함에 안도감을 느꼈다. 박 매니저는 민준을 게러지 내부로 안내했다. 그는 민준에게 게러지의 시설과 장비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최첨단 도장, 부수 정밀 진단 장비, 그리고 수많은 종류의 케미컬과 도구들. 민준은 자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는 박 매니저에게 자신의 경험과 기술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박 매니저는 민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의 눈빛에는 민준을 향한 믿음과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이태호 회장님께서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은 이제 김민준 씨의 공간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운영하십시오. 박 매니저의 말에 민준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의 어깨에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졌다. 민준은 게러지 내부를 둘러보았다. 한쪽 벽에는 세계적인 디테일러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들은 민준이 그동안 존경하고 따라 배우려 했던 사람들이었다. 민준은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세차장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의 책임자 김민준이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멸시와 조롱 속에서 묵묵히 키워왔던 그의 열정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거친 세차솔 대신 이제 섬세한 디테일링 도구들이 쥐어질 손이었다. 그는 이태호 회장에게 감사했다. 그가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민주는 평생 낡은 세차장에 갇혀 살았을 것이다. 민주는 박 매니저에게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했다. 저는 이곳을 단순한 슈퍼카 게러지가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처럼 재능을 가지고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박 매니저는 민준의 말에 감동한 듯 미소 지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김민준 씨. 우리는 당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그날부터 김민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는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의 책임자로서 자신의 모든 열정과 능력을 쏟아부었다. 그의 손에서 수많은 슈퍼카들이 새 생명을 얻었고 그의 명성은 강남을 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멸시 속에서 피어난 그의 열정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의 책임자가 된 김민준의 삶은 멸시와 조롱으로 얼룩졌던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이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슈퍼카들 속에서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섬세한 손길과 뛰어난 복원 기술은 강남 슈퍼카 오너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는 순식간에 명문 게러지로 자리 잡았다. 민주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 모든 기적을 선물해준 이태호 회장에게 늘 감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태호 회장이 자신에게 이런 파격적인 기회를 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단순한 재능 발견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까? 민주는 게러지에서 이태호 회장을 자주 만났다. 태호 회장은 여전히 냉철하고 과묵했지만 민준을 대하는 태도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 그는 민준의 작업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거나 때로는 민준에게 직접 자동차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민준은 태호 회장의 질문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했고 태호 회장은 민준의 답변에서 깊은 통찰력을 발견하는 듯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상사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 자동차라는 공통된 열정을 가진 두 남자의 교감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이태호 회장이 민준에게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찾아와 달라고 요청했다. 민준은 긴장된 마음으로 JK그룹 본사 빌딩에 도착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낡은 세차장 직원이 아닌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의 책임자로서의 당당함이 느껴졌다. 이태호 회장의 사무실은 고층 빌딩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고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앉으십시오. 김민준 씨. 이태호 회장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더 부드러웠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차를 마셨다. 태호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낡은 앨범 한 권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앨범을 펼쳐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앨범 속에는 빛바랜 사진들이 가득했다. 젊은 시절의 이태호 회장과 함께 한 남자가 활짝 웃고 서 있는 사진이 민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 남자는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이 사람은 제 친형 이재민입니다. 이태호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형은 10여 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형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고 가장 사랑했습니다. 민주는 이재민이라는 이름에 순간 숨을 들이켰다. 이재민, 그 이름은 그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름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가끔씩 슬픈 눈으로 바라보던 사진 속의 남자. 민주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태호 회장은 앨범을 넘기며 말을 이어갔다. 형은 저와 달리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동차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도 사실은 형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장소입니다. 민주는 이태호 회장의 말에 귀 기울였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재민, 자동차에 대한 열정,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 이 모든 단어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듯했다.
형은 자동차를 단순한 기계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대했습니다. 그는 차에 난 작은 흠집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완벽하게 복원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아무리 심한 상처도 그의 손을 거치면 완벽하게 사라졌으니까요. 이태호 회장은 형을 회상하며 아련한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 역시 아무리 심한 스크래치도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었다. 그가 가진 재능은 마치 이재민이라는 남자에게서 물려받은 듯 했다. 형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그의 아들에게요. 이태호 회장은 민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혹시 김민준 씨는 이수진 씨라는 분을 아십니까? 김수진. 민준의 어머니 이름이었다. 민준은 경악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은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제 어머니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태호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15년 전 형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 한 여인과 깊이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은 그들에게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사고로 인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형의 유품에서 그 여인과 아이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이 김민준 씨, 당신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이태호 회장은 앨범을 넘겨 한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이재민이 한 여인과 함께 서 있었다. 여인의 얼굴은 민준의 어머니 김수진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품에는 갓난아기 민준이 안겨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사랑하는 수진과 민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준은 사진을 보고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의 아버지는 이재민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이재민과 사랑에 빠졌었고 그들의 아들이 바로 자신이었다. 민준은 자신이 평생을 아버지라고 믿었던 사람이 친아버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과 함께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가 자동차에 대한 타고난 재능을 가졌던 이유, 그리고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에 묘하게 끌렸던 이유. 모든 것이 이제야 설명되었다. 이태호 회장은 민준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말을 이었다. 형은 죽기 전 저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가 수진 씨와 당신을 누구보다 사랑했다는 내용과 제가 그들을 찾아 보호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은 자신이 죽으면 수진 씨와 당신이 위험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당신과 수진 씨에게 해가 갈 것을 우려했고, 그래서 자신이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잠적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눈을 피해 홀로 사업을 일구었고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당신과 수진 씨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당신과 수진 씨를 지키려 했던 겁니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이태호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친아버지 이재민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과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위장된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드라마 속 이야기 같았다. 그리고 이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는 형이 평생을 꿈꾸었던 곳입니다. 그는 이곳을 자신처럼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은
형의 꿈을 이어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형의 마지막 꿈을 맡기고 싶습니다. 이태호 회장은 민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형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민준을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충격, 그리고 감동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멸시 속에서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사랑과 희생의 그림자 아래 보호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태호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기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친아버지의 마지막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자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진실을 알려주셔서, 그리고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님의 꿈을 반드시 이룰 겁니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태호 회장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민준은 그곳에서 새로운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민준은 그날 밤 어머니 김수진을 찾아갔다. 그는 어머니에게 이재민의 사진과 이태호 회장이 남긴 편지를 보여주었다. 김수진은 사진과 편지를 보고 오열했다. 그녀는 평생을 그리워했던 첫사랑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에 슬픔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다.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이제 그들은 모든 비밀을 공유하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민준의 삶은 이제 단순한 성공을 넘어섰다. 그는 자신의 친아버지의 희생과 꿈을 이어받아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를 단순히 슈퍼카 게러지가 아닌 자동차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의 명성은 날마다 높아졌지만 그는 늘 겸손하고 성실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멸시와 고통을 잊지 않았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되었다. 김민주는 이태호 회장의 사무실을 나서며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친아버지 이재민의 숨겨진 희생과 꿈, 그리고 이태호 회장의 깊은 신뢰는 민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는 더 이상 멸시받던 세차장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의 책임자이자 이재민의 꿈을 이어받은 아들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다. 민주는 가장 먼저 어머니 김수진을 찾아갔다. 그는 이태호 회장이 건넨 이재민의 사진과 편지를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김수진은 사진을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다. 그녀는 평생을 그리워했던 첫사랑이 자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사실에 슬픔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재민의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고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그들은 오랜 세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픔과 비밀을 비로소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날 밤 민준과 수진은 서로를 끌어안고 밤새도록 이재민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이재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슬픔 속에서도 따뜻한 위로를 얻었다. 다음 날부터 민주는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의 책임자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박선우 매니저와 함께 게러지의 운영을 총괄했다. 민주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능력을 쏟아부었다. 그는 단순히 차를 복원하는 것을 넘어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는 슈퍼카 오너들의 작은 불만까지도 놓치지 않고 해결해 주었고 그들의 요구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의 섬세한 손길과 완벽한 복원 기술은 강남 슈퍼카 오너들 사이에서 신의 손이라 불리며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는 민준의 손에서 나날이 발전했다. 그는 최신 장비를 도입하고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며 게러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그는 또한 자신처럼 재능을 가지고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세차장에서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잊지 않았다. 그는 젊은 인턴들을 채용하여 직접 기술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했다. 민주는 그들에게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자신의 열정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쳤고 진정한 재능은 언젠가 빛을 발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 이태호 회장은 민준의 성장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민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민준은 이태호 회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 진정한 가족과 같은 유대감으로 발전했다. 이태호 회장은 민준에게서 형 이재민의 모습을 보았고 민준은 이태호 회장에게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따뜻한 삼촌의 모습을 보았다. 민준의 명성은 강남을 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그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롤모델이 되었다. 낡은 세차장 사장과 동료들은 민준의 성공 소식을 듣고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민준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에 후회와 함께 비참함을 느꼈다. 어떤 동료들은 민준에게 찾아와 용서를 빌었고 민준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과거의 앙금을 털어냈다. 그는 성공했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잊지 않았고 그 경험을 통해 더욱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 어머니 김수진의 삶 또한 민준의 성공과 함께 변화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과 절망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도움으로 작은 꽃집을 열었고 자신의 꿈을 찾아 행복하게 살았다. 그녀는 이재민의 마지막 편지를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았고 그의 사랑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했다. 수진은 민준이 이재민의 꿈을 이어받아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어느 맑은 날 민준은 이태호 회장과 함께 이재민의 산소를 찾았다. 푸른 잔디가 깔린 언덕 위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곳에 이재민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민준은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뇌리에는 이재민의 편지 속 내용과 그가 자신과 어머니를 위해 희생했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는 이제 아버지의 꿈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자동차를 사랑하고 아버지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민주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이태호 회장은 민준의 옆에 서서 조용히 이재민의 묘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께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의 표정은 평화로웠다. 그는 형의 꿈이 민준을 통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다. 형, 당신의 아들은 당신을 닮아 너무나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당신의 꿈은 이제 민준이를 통해 영원히 살아 숨 쉴 겁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형. 이태호 회장은 형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민준은 아버지의 산소에 꽃을 놓아드리고 한참 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이재민이 그들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사랑한다, 내 아들. 사랑한다, 내 동생. 너희의 삶이 영원히 빛나기를. 민주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함께 산소를 내려왔다. 민주는 이태호 회장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민주는 그곳에서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그의 삶은 이제 단순한 성공을 넘어섰다. 그는 자신의 친아버지의 희생과 꿈을 이어받아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를 단순히 슈퍼카 게러지가 아닌 자동차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의 명성은 날마다 높아졌지만 그는 늘 겸손하고 성실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멸시와 고통을 잊지 않았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되었다. 민준의 이야기는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속에서 전설처럼 전해졌다. 멸시받던 세차장 직원이 한순간에 슈퍼카 게러지의 책임자가 된 기적 같은 이야기.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재능과 열정은 결코 멸시 속에서 사라지지 않으며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진실을 보여주었다. 또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직업이 아니라 내면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민주는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는 블랙 다이아몬드 게러지를 통해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었고 그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왔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노력하면 언젠가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김민준은 더 이상 멸시받던 꼬마 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는 진정한 블랙 다이아몬드가 되었다. 그의 삶은 멸시 속에서 피어난 열정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고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